여론조사 제가 로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네. 저거는 보수가 가표집된 게 아니에요. 네.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39%가 넘게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미리 지금 야당에서 예. 보수 가표집이라고 말할까 봐 예. 로 데이터를 봤더니 보수 가표집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중도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이 얘기가 훨씬 더 지지가 저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대의 생각과 행동이 변한 거죠. 변했다고 보고요. 아마 계엄 초반에는 20대들이 계엄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미친 짓이라고 자기도 비판했다고 하던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체포, 구속 그리고 헌재 심판 과정과 또 그 과정을 계속 주도하고 끌어나가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예. 청년들이 야 이거 계엄 대통령이 왜 했을까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얘기처럼 무슨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민주당이 했던 것은 결국은 빨리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총선을 그렇게 만들고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총을 쏴서라도 체포해라. 아마 청년들이 거기에 경악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체포하라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체포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비판하면은 카톡 검열한다 그러죠.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고발하죠. 여론조사 저렇게 나쁘게 나오면은 여론조사기관에서 협박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청년들이 완전히 자기들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고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께서 뭐 늘 얘기하셨던 게 청년 미래 세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일관된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나라, 미래를 위한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론에서는 뭐 청년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그러나 대통령이 일관되게 처음에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당이 예. 좀 뭉쳐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했고 윤상현, 김민정 갔을 때도 똑같이 정말 이 추운데 국민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고맙다. 일관되게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년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제가 1월 15일 날 대통령 체포되어 갔을 때도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나는 공수처의 이 불법에 굴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은 경찰도 우리 청년이고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도 우리 청년인데 청년들까지 충돌해서 유혈 사태가 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일관되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 야 이건 말도 안 돼 나빠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역으로 반대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민주당이 우리를 위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저렇게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직접 또 취재하고 오셨잖아요. 네.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청년들 2030 세대들이 더 많다고 보면 돼요. 60대, 70대보다도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 정도로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야, 왜 여기 나왔냐고. 청년들은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해서 평소에 썩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추운데 왜 나왔냐고 예. 물어봤더니 사람마다 조금씩 얘기는 달랐지만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억울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는 거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은 실제로는 계엄이 있기 전까지는
도대체 정치 세력들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잘 몰랐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정치 세력들이 누가 우리를 더 위해 주는가, 우리의 미래를 누가 더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저희들 2030들이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다 우리 미래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항의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뭐 극우라고 그렇죠. 뭐 그건 내란 세력을 준동한다 뭐 이런 네이밍들이 그렇습니다. 불쾌하다. 자기들을 극우라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들은 극우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수가 아니래요. 자기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단지 자기는 이렇게 지켜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고 불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도 박탈하고 독재적 발상으로 카톡 검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하러 나왔지 우리가 뭐 보수 편을 들러 나오고 진보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라고 그들이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들에게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언제든지 청년들은 다시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잘 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예뻐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는 거군요.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직접 집회 현장에 나가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난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뭐 강기정 시장 권한도 아니죠. 집회 시위 신고는 경찰이 하는 거고요. 근데 강기정 시장이 이걸 극우의 광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5.18 광장에서는 저 집회 불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이중성과 폐쇄성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5.18 광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5.18에 참여했던 그 많은 희생자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강기정 시장이 자기가 재단해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5.18 정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전한길 씨가 또 극우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전한길 씨가 요즘 화제가 되고 또 전한길 씨를 극우로 모는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 강연했던 거, 연설했던 걸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저 사람이 했던 얘기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대통령이 오죽했으면은 경험까지 갔겠냐. 그래서 자기는 계몽령이다라는 것까지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몰아갔던 사람들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통령이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장악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들어가서 끌어내려고까지 지시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5차 변론, 6차 변론이 있으면서 이것 자체가 다 깨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아니 저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입을 맞춰서 저렇게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저 민주당 김병주 TV에 나가서 특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대통령이 무슨 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도 불명한 걸 끌어내라고 하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왜 전부 다 신봉하냐 이거예요.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거기는 해외 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 국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위치를 추적할 능력도 없고 체포할 권한도 없는 곳인데 그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해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목적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영 방책사령한테 전화했더니 여인영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 대통령이 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도 자기가 왼손으로 써가지고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 보좌관한테 다시 정서시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러한 진술은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전한길 씨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도 있으니 선관위 보고 이걸 좀 객관적으로 해라. 그리고 너들 그동안 해왔던 거 보니까 1200명이나 불법 채용했던 너들의 도덕성은 뭐냐? 너들은 감사원 감사 제대로 왜 안 받냐? 이런 걸 얘기한 걸 가지고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고발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한길 씨를 극우로 모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요. 강기정 시장이 오바했어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기정 시장이 전한길 씨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또 5.18 광장에서 열린 광장에서 하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보장해 줘야 되죠. 근데 아마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강기정 시장은 다시 재선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과 이재명 대표의 눈치 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상당 부분의 민주당의 의원들 보면은 그런 충성 경쟁이 에러를 낳거든요. 양문석 씨의 아까 저 발언도 충성 경쟁에서 나온 에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인지를 지난 공천 과정에서 봤거든요. 그냥 비명이면 행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년에 공천을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 자체가 5.18 도시의 시장이 5.18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동안 전한길 씨가 역사 강사로서 교사로서 5.18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요. 5.18 정신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과거에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한길 씨 나서서 왜 이게 폭동이냐. 그분들 덕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앞당겼다. 그 광주 5.18의 희생자들 덕에 이 폭동 아니다.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대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개정해서 그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 4.19와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전한길 씨는 5.18 정신을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저항했던 사람이고 5.18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저는 폄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정치적으로 전한길 씨가 광주에 오거나 집회 나가는 게 민주당이나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보다 한 10배나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아가는 과정 속에는 저는 전한길 씨의 역할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마땅하거나 그게 걱정이 되거나 한다고 해서 5.18 정신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했던 전한길 씨를 마치 5.18을 폄훼한 사람처럼 5.18 광장에 오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도 현란하게 말을 바꿔서요. 아니 저분의 진짜 색깔이 뭔지 아니 저기 작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시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요?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뭐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다 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는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거예요. 아,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게 거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실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쟁점이 52시간 근로시간을 좀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자. 반도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한번 몰아서 일할 때는 며칠씩에도 밤새 일할 수도 있고 또 그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또 안 할 때도 있고 좀 예외적으로 하자라고 할 때 그거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제는 그러니까 깜빡이는 우측 깜빡이 꼈어요. 어제도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실용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 찾기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완전히 좌회전으로 확 꺾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 사실은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거거든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뭐 가시던 길로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나 쭉 가시면은 사람들이 아 이재명 대표는 원래 저 좌측에 포퓰리즘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판단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우회전, 실용, 성장, 뭐 회복, 기업 중심 얘기하면서 반기업적인 걸 계속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이번만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당신께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 만들어야 되고요. 또 반도체와 AI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여기 통과시켜 줘야 되죠. 그리고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아니 중국인들이 저기 이 조선소 가서 사진 찍고 그 정보 빼가는 거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도 이거 만들자 개정하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깜빡이를 우측으로 넣는 겁니까? 하는 행동은 전부 좌측에 가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그런 부분들 아 이재명 대표가 좀 변했구나 실제로 이걸 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